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있는 우종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이브 컴퍼니 스마트시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도시락 시리즈의 자율운항 선박과 디지털 트윈 제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조선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다 보니까 조선산업에 진출하는 인력도 줄어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 사회적인 문제로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조선산업에 유입되는 작업자들이나 인력이 줄어들면서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방향성들이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그런 관점으로 산업이 진행이 되었다면은, 최근에는 그보다는 이 산업이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어떤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조선소에서 그 선박을 생산을 하고, 또 거기에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한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능화라든가 자율화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우리 산업이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다운사이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는 유즈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박이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인식하는 부분, 건조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모니터링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품에 대한 관점으로 먼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선박 자체의 어떤 구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외부의 어떤 파도라든가 해류, 조류에 의한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는데, 그런 선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된 정보를 또 원격으로 어떤 육상 기지로 전송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운항에 대한 모니터링이라 그러죠. 선박에 대한 그 모니터링만이 아니라 선박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환경들, 어떤 바다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기상 조건이라든가, 또는 타선, 다른 선박에 대한 정보, 또는 어떤 방해물들, 장애물들에 대한 정보를 센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IoT 기술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항만 같은 분야도 있습니다. 선박이 바다에서는 자유롭게 운항을 하지만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이동을 할 때 그 항만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선박이 어느 시점에 항만에 입항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항만의 다양한 정보들도 IoT 센싱 기술을 이용을 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선소에서도 이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생산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품의 위치라든가 작업자의 어떤 작업 상황이라든가 그 밖에 다양한 설비들에 대한 가동 상황들이 IoT 기술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엔터테인먼트 관점에서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은 배틀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틀쉽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우주 그 적함하고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편이 적을 센싱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고안해낸 방법이, 전 세계 바다에는 부위라고 하는 부유물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라고 하는 장치는 어떤 파도의 높이라든가 해류 같은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센싱을 하고 있는데, 이 배틀쉽 영화에서는 그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외계 함선의 위치를 부위의 변화로 파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실제 전 세계 바다에도 그런 부위들이 결국은 이것도 IoT 기술이 탑재가 돼서 실제로 사람이 거기에 가서 관찰을 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 해양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일종의 IoT의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자율주행과 자율운항이라는 것은 기존에 사람이 운항을 하거나 또는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활동을 이제 알고리즘, 컴퓨터로 또는 자동화로 이제 대체를 하겠다는 개념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자율주행과 자율운항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은 자동차라는 것은 정해진 도로를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GIS 같은 정보 또는 지도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도로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소위 어떤 제한된 조건 하에서의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선박은 그런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다라는 곳엔 별도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망망대해에서 소위 선박이 어떤 최적의 경로로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과는 좀 차별화된 기술을 요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율운항 선박의 관점에서 보면은 장애물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회피를 하거나 또는 기상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최적 경로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존에는 사람이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율운항 선박은 그런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센싱 그리고 그 센싱된 정보로부터 최적 경로를 탐색을 해서 무엇보다 이제 안전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상 조건이라든가 또는 해양 조건들이 우리가 육상의 어떤 자동차 주변의 이런 환경과는 한이하게 훨씬 더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빅데이터나 또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이 편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운전자를 어떻게 더 편하게 해줄 것이냐라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서 자율운항은 운항이라는 거는 승선자의 편의성보다는 수익을 추구하는 소위 선박은 돈을 벌어야 되는 운송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기존에 이 자율운항을 할 때 항로를 탐색을 하거나 또는 어떤 속도를 조정을 하거나 하는 그런 알고리즘 기술들의 포커스가 경제성에 상당 부분 맞춰 있다라는 부분이 자율주행과의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최단 경로가 아닌 최적 경로를 찾는 것이 자율운항 시스템의 우리 경로 탐색의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상 조건과 그 다음에 이 해양 상황, 파고의 높이라든가 또는 조류의 방향 같은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경로로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를 찾아야 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도 연비가 있는 것처럼 선박에도 연비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 선박 같은 경우엔 파도의 높이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파도의 높이의 그 상승에 비례해서 이 연료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 상태를 미리 예측을 해서 멀리 돌아가게 되더라도 그 파고가 높은 지역을 피해가는 것이 실제로 선박의 입장에서는 운항 관점에서 훨씬 더 좋은 경로가 됩니다. 기상 데이터나 그다음에 해상 조건들도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요. 근데 이 데이터의 문제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빅데이터고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의 용량, 스토리지 용량으로 얘기하자면은 수십 기가에서 테라바이트까지도 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필요한 기술의 핵심은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좀 더 빨리,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술이 여기에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런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선박의 최적 경로를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한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이 선박을 운항하는 그 선장들은 대부분 목적지에 빨리 가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고 높이에도 연료 소모량이 많아지는 것처럼 속도에 따라서 연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속도를 적당하게 조정함으로써 연료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박이 인천항을 출발해가지고 LA항을 가게 되는데 이 요즘의 문제는 이 LA항에 빨리 도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입항할 수가 없는 조건이 있어요. 미리 이 선석들이 다 채워져 있어가지고 소위 자동차로 치자면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빨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선박이 언제 LA항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겠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은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선박의 속도를 줄여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선박의 경제성의 관점에서도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그 연비를 극단적으로 높일 수가 있고요. 도착했을 때 굳이 이 공해상에 이 대기하는 시간적인 낭비, 그 다음에 연료 낭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이 친환경 관점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운항이라고 하는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은 아까 방금 제가 전에 말씀드린 예제처럼 연료 소모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료 소모량을 줄인다는 얘기는 그 연료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우리가 흔히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럼으로써 친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율운항 기능이 충분히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그 해당 선박의
그 탑승하게 되는 승조원들의 숫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람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 오염, 물질들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율운항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연료를 줄임으로써 배출가스,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와 최소한의 사람만이 탑승을 함으로써 그 사람한테서 배출이 되는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선박, 특히 해운 관점에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슈는 훨씬 더 거시적인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이 지구가 더 이상 인류가 생존을 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여기에 대한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전 세계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 특히 CO2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30년, 50년까지에 대해서 몇 %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플랜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는 2008년 대비 20에서 30%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지금 세워져 있고, 더 나아가서 2050년까지는 2008년 기준으로 CO2를 50%까지 줄여야 된다. 그래야만 운항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운항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LNG 추진선의 경우에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벙커 CU에 비해서 약 30% 정도의 감소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현재는 그 기준을 IMO의 기준을 만족을 하고 있지만 2030년, 2050년이 되면 더 이상 LNG 추진선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이 LNG 추진 기술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기술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해양, 그다음에 해운 분야에서는 이제 앞으로 LNG 이후에 이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수소나 암모니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소나 암모니아에 대해서는 많은 그 경쟁국들과 현재 경쟁인 상태에 있고요. 특히 이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이 에너지가 어디서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각국들이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이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더 많은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서 그 앞으로의 조선 및 해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스마트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날 이 조선 해양 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들은 과거의 생산성이나 효율성 중심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으로 포커스가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더 적은 리소스, 그 다음에 어떤 환경 관점에서도 친환경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레벨에서 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나 많은 연구기관들은 그런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4차 산업이라든가 스마트에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스마트 및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